윤석열 대통령 또 보면, 조 선생님도 그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헌법에 참 무지하다. 맨날 말은 그 헌법 소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또 자기 검사 출신답게. 근데 오히려 헌법을 잘 모른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탄핵 심리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그 시스템을 스크린하라고 지시했다. 계엄법 7조에 의하면은 계엄령이 펴지면은 계엄군이 정부와 사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계엄법 7조에는 계엄군이 정부와 사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선관위나 헌법재판소나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구에 관여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선관위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법도 아니잖아요. 독립기구죠. 그렇죠. 헌법상. 또 헌법 네. 제77조도 계엄이 펴졌을 때는 정부와 사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뭐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회에 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어떻게 계엄령을 펴면서 제일 중요한 계엄군의 그 한계에 대한 걸 모르고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네. 고백을 합니까? 예. 그때까지도 헌법 안 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언론이 그 점을 딱 집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걸로 사실은 헌법재판소 심리를 끝났다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쓴 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계엄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예.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 최상목 부총리한테 건넸다는 쪽지 있잖아요. 그 쪽지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국회를 해산할 생각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러니까 선관위를 습격해가지고 자료를 빼내와가지고 거기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수사 결과를 조작을 하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망상을 하고 있었던 같은데,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언급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국회 해산권은 전두환 정부까지는 있었거든요. 제5공하고 헌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아니,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 비상대권과 관련된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해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참, 들을수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헌법에 무지했다는 사실.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이 발동 요건부터 해서, 이게 뭐 헌법 77조, 그 다음에 계엄법에도 뭐 여러 이제 각 조항에 보면, 근데 지금 위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요건부터 해서. 뭐 국회 통과 부분도 위반한 것 중에 뭐 저는 바로 해산도 안 했고 또. 별로 다루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랬어요. 정치 중립이 헌법 제5조에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로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반했잖아요. 왜 총뿌리를 국회의원이나 민간인한테 됩니까? 이건 국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지금 이번 사안에서 제일 큰 피해자가 국군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군대 아닙니까? 건국의 초석,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무력, 민주적 무력이지, 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그렇게 해왔고, 세계적 강군인데, 어떻게 병정놀이 같은데, 그것도 국민들 계몽용으로 또 야당을 겁주는 데 씁니까? 이 군대를. 그러게요. 대한민국 군군의 역사적 역할은 저는 20세기에 이스라엘 군대, 터키 근대화를 뒷받침한 아타투르크의 군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세계적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군대를 파괴하고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문명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제도가 있어야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 그럼 이제 탄핵 그 어떤 심리,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명 대 반문명의 대결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면이 있죠. 예. 문명 파괴 세력과 문명 수호 세력이라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문명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사실, 그다음 법치 아닙니까? 예. 여기 하나 더 붙이면 과학인데, 사실, 법치, 과학을 존중해야 문명이 발전하는데, 헌법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법치를 파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사실을 부정하는, 이게 문명 파괴죠. 그런 거예요. 그 뭐 과학만 빼면 사실은 그 이제 사실 뭐 그다음에 법치 이런 부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람, 그 출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실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될 텐데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분이 취임사 때 반지성주의를 네, 개탄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반지성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자기 집무실에다가 그 알아요. 명패처럼 해가지고 구호 하나 적어놓고. 예. 그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의 유명한 모토인데, Buck stops here거든.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거 아니고 지금 요새 보면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요, 참. 뭐, 속된 말로 모양 빠진 단어인데, 참, 마지막이라도 좀 그런, 뭐, 최후 진술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그럴 텐데, 아이고, 뭐.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이거는 무조건 지금 이제 탄핵 결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그 주말에 탄핵 반대 집회가 뭐 점점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논리가 이렇게 지금 자꾸 많이 나올수록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 수가 있다. 헌재는 정치적인 재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리로만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걸 자꾸 보여준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거기에 어떤 그 힘을 자꾸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약간의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한 10대 1로 말이죠. 10대 1로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약간 고민을 할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도 파면 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지금 보면 여론에서 탄핵 찬반이 거의 6대 4 정도 되지 않아요. 그죠? 6대 4 아니면 6대 4.5 정도의 비율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잖아요. 예. 네. 아, 근데 4만 해도 사실은 높죠. 아, 이것도 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비정상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게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그렇죠. 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트럼프가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황당무계한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캠페인을 벌리니까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예. 5명이 죽고 그래 놓고도 또 대통령이 되고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공화당원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요. 예.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 요사의 음모론은 과거의 음모론과 다른 게 과거의 음모론이라는 게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음모론입니다. 그냥 이 재미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뭐 반사회적인 게 없었어요. 그 뒤에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도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음모론이 폭력화돼요. 정치적 음모론으로 가면은 힘이 있어요. 다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들 중에는 뭐 꼭 그거를 믿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그렇죠.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 108명 중에 난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 실제로는? 실제로 한 명도 없는데 이제 그 세력을 이제 편성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당권이나 잡아볼까 아이고 참. 하다가 결국 저 세력에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정치인이 음모론과 손잡는 순간 그 정당은 나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정당이라면, 뭐 좌파 정당이라면, 계급 투쟁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보수는 사실과 법치 자유인데 이걸 포기하고 음모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뭐 음모당이 되고 뭐 사회 집단 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지금 한국 정치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질적인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참 특이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게 참 한국 역사에서도 기록적인 일인데 사실은 뭐 우리 국민의 절반 좀 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통령을 선출한 거고요. 또 우리 조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서도 아주 그 문재인 정부를 이제 매섭게 비판하고 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영웅, 그 어떤 슈퍼스타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축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칭송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아주 매섭게 이제 비판하시는 입장이 됐는데, 그거는 아주 우선 예. 문재인 정권의 성격인데요. 제가 지난 몇십 년의 정치 흐름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뿌리는 사실은 해방 공간의 그 한민당이거든요. 예. 한민당은 아시다시피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우리 뭐 보수 정당으로 출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가지고 건국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민당을 배척을 해오고 만만한 자유당을 만드는 바람에 이 한민당이 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 총재 있을 때도 우리의 뿌리는 한민당이다. 우리는 보수다.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수란 말이 사라지고 진보란 말이 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우리는 좌파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아주 친북적이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금 들어 나가서 친북 정도가 아니라 저는 종북 쪽으로 갔다고 봐요. 종북 쪽으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느끼는 불만과 공포감은 극에 달한 거지. 그때 나타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특히 그 조국 수사를 보고 거기에 기대를 건 겁니다.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면은 보수 세력 안에서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다니까 2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조국 수사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까지 2년이 안 걸렸다고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예. 그러면서 뭐 사실은 3년 정도 정도인데 걸렸네. 예. 조국 수사가 2019년에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오르는데 중요한 발판이 된 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훌륭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한 것보다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다. 대안이 없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의 그 선택에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주장이라든지 말이 근사했어요. 뭐 항상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뭐 공정, 자유시장 경제, 공정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연설도 근사하게 하고 해서 좋은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의 생각이 열흘 만에 바뀌더라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요? 예. 청와대 이전. 졸속 이전. 예. 그걸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당했죠. 아니 지금도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계속 근무했으면 나는 오늘날의 처지에는 안 갔을 거라고 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그게 맞아요. 거기서 차분한 환경에서 차분하게 일을 했다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는 사고도 안 일어났을 거고 이렇게 두서없이 국방부 건물입니다. 그게 국방부 건물은 군사용으로 만든 건물인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 구청장 근무하면 딱 맞는 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구청장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옮기는 과정이 대통령 당선인은 아무 법적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글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방 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생겼습니까? 거기 합참 건물로 들어가서 지금 합참하고 국방부가 같이 있고 합참은 남태령으로 옮긴다는데 그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비용도 또 엄청나죠. 또 제일 이건 앞으로도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출퇴근하면 안 되거든요. 출퇴근하면 동선이 노출된다고 암살 위협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출퇴근하잖아요. 그럼 또 밀려난 외교부 장관 공관은 뭐 비서실장 공관으로 갔다가 거기 또 좁다 해가지고 뭐 경호처장 공관으로 옮겼는 거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사 쓰는 걸 가지고는 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내 손을 내가지고 문화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반대하는. 그때도 한국의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지식인들,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박수만 치더라고.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속으로 돌려주고 용산으로 간다. 그 명분에 다 속아가지고 팬클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수가 윤석열의 팬클럽 박수부대가 됐다. 너무나 무리하게 그러고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 건 싹 무시해버리고 한마디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하면 됩니까? 침 뱉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 과정이 또 치졸했죠, 좀. 그리고 거기서 중도층, 정청 이탈해가지고 지지율이 50%에서 2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회복되지 않고 작년 총선까지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 뭐, 이걸 보면서
특히 의료대라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때부터는 윤석열에 대한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비교적 일찍 이제 그걸 간파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쪽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들 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잠깐 조국 수사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그 조국 수사도 뭐 외향적으로 보면 되게 공정하고 그런 걸로 비치지만 사실은 이제 조국 부부의 뭐 잘못과 별개로 그 수사 방식이나 그 뭐 수사 의도나 이런 거에 사실 좀 상당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제 자기의 어떤 출세 발판이고, 그다음에 또 총장이 되는 그 배경도, 총장이 되는 그 사정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던데, 자기가 사실 원래 그 제일 밀렸거든요, 후보에서도. 근데 4명 후보 중에 검찰 개혁을 제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일종의 충성서약 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위장이거든요, 사실은. 자기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많은 사람이 좀 속은 게 아니냐. 저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어떤 그런 검찰 고위직 출신들 이렇게 뭐 법조인 만나보면 다들 지금 와서는요, 다들 잘 몰랐다, 그 사람을 쏘갔다. 상당히 공정하고 정의롭고 해서 대통령 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을 이용하려다가 윤석열한테 당했다고 봐요. 그거는 정권 차원에서 저도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기사로도. 왜냐하면 윤석열 출발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무리가 많아요. 예. 그것은 선거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북한 세력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당시 뭐 좀 좌익적인 정치인들을 비판한 거, 그 부분만 딱 잡아가지고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갈등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대차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하는 말도 하니까 또 언론이 윤석열을 스타로 만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저희도 그때 기자들 중에도 많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동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박영수 특검 밑에서 주임검사로 이야기하면서 일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잔인하게 단죄하는데 공을 세우고. 특검, 국정농단 특검 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폐수사의 말하자면 칼잡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으로. 예. 그런데 검찰총장을 딱 시켜보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의 계산은 또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때부터 사실은 뭐 이미 대권을 꿈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 뭐 이미 중앙지검장부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이제 유명한 역술인을 부부가 뭐 자주 만나고, 그때쯤 이제 천공 이런 사람들도 다 접촉을 해서 뭐 제자가 됐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건 분명해요. 지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친일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은 목숨까지 뭐 바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야하지 않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거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제일 다른 점이죠. 이 사람 감옥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 투지는 저는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건 알아줘야 돼. 그런 근성은 알아줘야 되는데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데서 안보와 경제를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그런 최측근의 국정농단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이제 결국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었는데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성격이 완전히 박근혜 다른. 대통령 탄핵 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나요?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그때도 근데 만장일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만장일치. 8대 0이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그건 이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스캔들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국가 정책에 개입한 게 없잖아요. 최순실 씨가 뭐 총리를 임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같은 정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러나 이 김건희 씨는 또 부인이 영향이 가장 강하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을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심리적 관계를 포함한다면은, 또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고 국가 정책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최순실과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크죠. 이거는. 이미 뭐 최근에 드러난 몇몇 그 뭐 음성 파일, 그 김건희 씨 대화가 담긴, 목소리가 담긴 뭐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책을 봐도 이미 여러 군데 국정에 관여했다는 이런 정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작년 12월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네. 이번 이 계엄의 진짜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한 계엄 아니냐.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김건희 보호용 계엄 아니냐 하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최근에 명태균 쪽에서 공개한 그 음성 파일, 한 2분짜리 음성 파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거기서 보면은 작년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말한 그것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윤상현 뭐 상현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방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 않을 거라고 봤겠지. 그래서 네.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구가 되었다는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받았다고 굉장히 봐야죠. 초조했을 거라고. 네. 그게 비상계엄령을 12월 3일로 정하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무도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진짜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이 목표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을 조사하겠다는 게 목표였다고 지금 두 개가 딱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거 가지고 비상계엄령 쳤을까? 아니면 진짜 이유는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게 이번에 명태균 그 녹취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다룰 거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주진우 기자가 이제 그 폭로한 그 보면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뭐 조선일보의 그런 논조, 특히 그 뭐 양상훈 주필이 썼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그런. 근데 그 발언을 한 게 그건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발언을 한 게 계엄 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주진우 기자는 좀 어떤 발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탄핵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녹음 파일은. 저도 그래서 그거에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물어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공개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 공천 개입하고 뭐 이런 거, 거기에 김건희도 또 명태균하고 통하고, 이거는 분명히 그 전이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폐간, 그건 이제 별개거든요, 음성 파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는 좀 이제 한번 더 취재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랬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줬습니까? 그렇죠. 특히
특히 뭐 요새도 그렇지만은 그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총대를 매다시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동아일보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는 지금 계엄 사태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에서 보수 언론 중에서는 가장 언론의 원칙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동아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좀 이해는 가겠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고 아마 하는 뭐 그런 건지. 거 아닐까요? 그 왜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고 그런 배신감 비슷하게. 그리고 왜 조선도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제일 윤석열 정권을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열심히 변호하고 한 편인데도 윤석열 김건희 갈등,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할 때 보면 비교적 한동훈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논조들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좀 김건희 씨가 상당히 격분한 게 아닌가 지금 싶기도 하고. 사감, 예. 사감이 역력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은 대통령이 어째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파브릭 마인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동양에서 네. 우리 유교적 전통도 있지만은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취업을 안 했잖아요. 공사 구분이 안 되면은 그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참 범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